노유진의 정치 카페 5,500만 다운로드. 이 숫자는요 1회부터 지난주 50회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정치 카페 이야기를 담아두셨던 청취자 여러분 발자국의 개수입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첫 방송을 지난해 5월 27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면 첫돌인데요. 앞으로 1년 역시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은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 재단에 바친 숭고한 희생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5.18 묘역에 다녀오셨죠? 예, 저는 16일에 어제 그저께 저희 해마다 저희 팬클럽 회원들이랑 같이 참배하는 저 습성이 있어서요. 예. 매년. 예. 그럼 가게 되면 이제 그 묘역에 가는 건가요? 구묘역 이번에는 구묘역에 갔습니다. 신묘역은 본처에서 하나 이상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의사표시로 구묘역 참배하고 광주시의 구묘역에 유형봉안소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 저 국립이잖아요. 거기 신묘역이 거기에는 직접적 관련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못 가시고 그 구묘역에 계신 분들 유형봉안소가 없었는데요. 광주시에서 새로 지어서 16일, 14일 날 개장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 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에서 그 인정을 했다는 건 또 나름대로 평가해 줄 만한 일인데 그 기념탑 이런 거 딱 보면 이게 관제잖아요. 관 냄새가 나죠. 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차라리 그냥 구묘역이 낫지 않나. 느낌은 구묘역이 훨씬 와닿죠. 그렇죠. 참 왜냐하면 5월 18일 날부터 그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태도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1980년대 내내 5월 달만 되면 그 묘역으로 가기 위한 것도 투쟁이었어요. 예, 그 모든 길을 다 봉쇄를 했으니까 가는 길을. 그래서 그런 이제 애환과 다 이렇게 역사처럼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묘역, 신묘역 다 이제 직접 관련된 분들은 신묘역으로 일단은 묘는 옮겨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묘역을 조성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그 5.18에 이렇게 상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적 감각과 취향과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35년 전 오늘 기억나시죠? 예, 저는 오늘 밤에 11시 반쯤 잡혀가지고 계엄사 합숙으로 잡혀갔었죠. 예. 기억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 당시 그 부산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날 뭐 엄청나게 그 연락들이 오고 도망가고 뭐 제가 가까운 선후배들도 막 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는 화면으로 부산에서 그 NHK 방송 화면으로 이렇게 좀 NHK 그게 공식 발표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 부산에서는 당시 일본 방송이 잡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좀 내용을 알게 됐죠. 저는 5월 26일 도청 을 계엄군이 재점령하고 난 뒤까지 몰랐어요 전혀. 그게 끝나고 나니까 수사관들이 막 약 올리더라고요. 니네 구하러 올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그랬군요. 서울 같은 데서는 당시에 이걸 또 알리는 것도 하나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리는 그걸 유인물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도망쳐 나온 분들 숨겨주는 것도 이제 큰 일이었죠. 저는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생 아니야 그때?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성룡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에는 취권 말고 사형도수 아마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러 갔는데 길바닥에 대학생들 막 데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외치던 이름이 두 개인데 신현악 물러가라. 그다음에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악은 그때 국무총리. 두 개의 그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현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어디로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터졌던 걸 알게 됐던 거죠. 예, 오늘 또 5.18인데요. 희생하신 분들의 그 뜻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실현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지금 반쪽짜리가 되고 있죠. 지금 기념식 열는 것도. 그다음에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 재창하느냐 합창하느냐 이거 가지고 아직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5.18이라는 게 이제 그냥 이날만 되면 기념하는 그런 과거지사가 아니라 아직도 5.18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완전히 그 국민 알기를 시민군으로 알고 여전히 그런 적대의식으로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게 만드는 재작년 5.18 때 노 대표님이 당 대표 아니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5.18 그 기념식장에서 노래를 노래 나올 때 일어서서 주먹 쥐고 막 부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보더니 이제 일어나니까 광주시장이 이렇게 태극기 넘겨주니까 예. 태극기 태극기, 흔들면서 예. 노 대표님 노래 부르고 주먹 쥐고 노래 부르고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 태극기 흔들고 그거 있었는데 예. 그 태극기는 왜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스러운 깃발을 갖다가 그 노래의 정신에 저 나름대로 어떤 좀 경의를 표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5.18 때도 다 광주에서 태극기 들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내려가지도 대통령은 내려가지도 않고 국무총리는 없고 예, 국무총리는 없고 부총리는 뭐 부총리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부총리는 일어섰는데 노래를 안 불렀대요. 그럼 뭐예요? 그 노래가 그 일어서기는 왜 일어선 거예요? 부총리 노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혹시? 모르지. 가사를 모르면 개명으로도 불러야지. 예. 오늘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은. 예. 예, 다음 주 월요일은요. 저희가 이제 거의 방송 1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25일 석가탄신일인데요. 저희 생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방송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학교도 개교 기념일 날 쉬더라고. 근데 많이 쉬는 줄 알았거든요. 시즌 1 끝난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아이, 팟캐스트 방송. 하루 쉬고 한 주 쉬고 바로 또 시작하더라고요. 팟캐스트가 요즘 레드오션이에요. 한 달 쉬면 존재가 없어져. 그래서 방송 폐지된 줄 알아. 저희 딱 한 주만 쉽니다. 예. 예. 괜찮은 회사는 이제 창립 기념품 같은 거 주죠. 우리 아직 안 괜찮은가 봐. 네, 이 정도 해두고요. 이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5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강연회.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에는 6월 20일 토요일 서울, 27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탁월한 연구 역량과 통찰을 김광수 소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5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참가 신청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 2015년 5월 18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많은 정치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정치에서 한 발 빠져 있는 뉴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예. 이것을 좀 다룰까 합니다. 이거 하나만요. 이게 꽤 많은 내용이어서 하나만 다루고요. 오늘 유시민의 타임라인 제목은 아베를 찾아라입니다. 아베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베가 되게 많아요. 이때 아베라 하면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숨기려고 그러고 기억을 왜곡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을 아베라는 말로 칭하겠습니다. 자, 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름이 지어졌었고요. 최근 와서 유서대필 사건이 아니고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바꿔불러야 된다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사건 다 기억하시죠, 두 분도? 네. 그러면 뭐 기억나세요? 이 강기훈 하면. 그때 뭐 전민년이란 말도 기억나고 예. 그때 그 전민년 어디 무슨 방명록인가 어디 써 있었던 뭐 수첩 메모 예. 이거 증거물로 채택해 달라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박홍 뭐 예. 김지하 뭐 예. 하여튼 뭐 많은 일련의 것들이 사건들이 연상되어서 떠오르죠. 노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사실 그 91년도에 이제 봄에 벌어졌던 이 연쇄 이 투신 뭐 내지 뭐 분신 자살 사건들이 정말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어떤 뭐 정부에 대한 항거였는데 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면을 완전 바꿔 가지고 마치 이것이 이제 뒤에 어떤 죽음의 어둠의 배후 세력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진 양 이렇게 본말의 전도되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네. 이 사건이에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만 재심 무죄 판결이 난 거요.
그러나 이게 아마 좀 젊은 분들은 그 직접 경험했던 시기가 아니어서 이게 뭔 사건이야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관련된 사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91년 봄을 강경대 전국이라는 말로 그때 얘기를 했었죠. 예. 1991년 4월하고 5월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이제 몇몇 기억나는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자면 이제 경원대학교의 천세용 군, 명지대 강경대 씨, 여기는 이제 특히 이 자두 시위 도중에 경찰이 쇠파이프로 때려가지고 네. 이제 그 죽은 사건이거든요. 전남대학교의 박승희 씨, 안동대 김영균 씨 등등 해서 이 4월과 5월에 13명 정도가 분신, 투신, 뭐 의문사 등등 해서 이를 분신전국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시작이 됐는데 정작 88년도에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민정당 정권이 연장되는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91년 초에 김영삼 씨가 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이제 그 신민주공화당 그때 민자당으로 된. 예, 그 김정필 씨하고 같이 해서 이제 3당. 민자당으로 3당 합당을 하면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고 다 날치기로 처리되고 이랬던 때예요. 보수 대연합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이제 청년 학생들의 어떤 절망감, 그렇죠.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이 굉장히 격렬한 형태의 대정부 투쟁으로 터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이제 특히나 4월 26일 1991년 4월 26일 이제 강경대군이 경찰 쇠파이프에 맞아서 이제 절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5월 8일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인데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 본관 5층에서 옥상에서 이제 김기설 씨가 분신 후 투신을 합니다. 예,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줄여서 전민련 사회부장이었거든요. 이 김기설 씨가. 예, 근데 이때 이제 정부에서 유서가 발견이 되고 다 했는데도 유서를 대신 써줬다 이렇게 해서 전민련의 총무부장이죠. 김기설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동료인 강기훈 씨를 유서를 대필해 줬다 이렇게 해서 자살방조로 구속을 합니다. 예비적인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요.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3년 유죄 선고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이른바 강기훈 사건 또는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재심에 들어가게 된 거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참여정부 때 이 기구가 있었죠. 정부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재심 권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뉴스도 보셨던 기억 나시죠? 예. 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명백하지 않았습니까? 노 대표님 어떠세요 그때? 예. 사실 이게 91년 사건이잖아요. 예. 91년 사건이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서 결과 발표할 때까지 15년 넘는 예, 기간. 16년 걸렸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우리 민주화 세력들을 갖다가 음해하고 이 죄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었는데 그 조사하는데 16년 걸렸고 지금 보면 이제 조사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다시 8년씩 걸리는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그 논리적으로 좀 웃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자살을 하게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서를 쓰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김기설 씨 본인이 유서를 쓴 게 아니고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도대체가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요. 이 사건 되게 좀 뭐랄까 재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이가 없다고 해야 어이가 없는 될까 거죠. 그런 건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언제 조사를 했냐 하면요. 2007년 4월 25일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언제 나왔냐 결정문이 나온 게 1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7개월
안 걸렸죠. 의결하는데 걸린 시간을 빼면 6개월도 안 걸려서 이 사건은 죄가 없다 강기훈 씨에게. 그러니 재심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 결정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위원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수사관도 아니에요. 그 민간 조사 전문가들이에요. 공무원들도 같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뭐 복잡하게 뭘 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 딱 김기설 씨의 필적, 강기훈 씨의 필적, 재판에서 다 증거로 쓰였던 거예요. 그거를 7군데 국과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포함한 7군데의 민간 감정기관에 쫙 의뢰를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답이 다 똑같이 왔어요. 같은 필적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그 히읗자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르다는 게 눈에 금방 확연하게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김기설 씨의 유서와 김기설 씨가 평소에 썼던 다른 글씨들 이거하고 맞춘 것도 이제 의뢰를 했더니 이건 같은 필적입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그 몇 달 만에 끝난 거예요, 이 조사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이 유죄 선고의 핵심 선거였던 필적 감정의 결과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래서 재심 권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 당시에 그 국가수에서 그때 필적 감정해 준 사람 있잖아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엔가 그 다음엔가 위조 감정했다가 구속됐던 일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건 재심 결과를 받아들고 오늘 이 타임라인에 갖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명백한 거 아니에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밝혀낸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1심, 2심, 3심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확정되기까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이 되었고, 이것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죠? 만약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면 누가 느껴야 되냐.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이에요. 이게 문서 필적 감정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김형영 씨예요. 김형영.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대형 토지 사기 사건에 가담해서 엉터리 필적 감정을 해준 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기훈 씨의 필적과 김기설 씨의 필적이 같다고 필적 감정을 한 거예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5명이 했는데 다 일치한다 이렇게 문서도 보냈고 법원에서 증언도 했고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혼자 했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했고 엉터리로 감정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나쁜 사람은 국과수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이름 잘 기억해 둡시다. 아직도 뭐 이 업계에서 이름 걸고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심하게라도 응징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무척 소심한 방법이지만 이것도 응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제가 검찰로 갑니다. 경찰은 그냥 취지도 오해하자고요. 경찰은 그냥 검찰이 지휘해서 한 거니까 그냥 이제 얘기하지 말고요. 검찰을 보면 제가 이제 당시 이 사건 수사를 했고 지휘를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수사검사, 수사팀에 속해 있던 평검사들이에요. 아는 이름 있나 보세요. 안종택. 지금 아마 다 변호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왠지 귀에 익죠? 윤석만. 예, 귀에 익을 겁니다. 임철, 송명석, 남기춘. 이분은 기억나요. 남기춘. 어떻게 기억나요? 그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산하 클린 정치위원장인가? 기억력 좋으시네. 예. 지난번 대선 때 2012년이니까.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클린 정치위원장이에요. 야, 기가 막혀. 윤석만 씨도 그 뒤에 검찰에서 활약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죠? 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기춘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보도 보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뭐 세종대왕 때 것도 우리 요즘 기준으로 하면 뭐 어쩔 거다. 그렇죠. 왜 옛날 일을 지금 기준 갖고 그러냐.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적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 조작했다 그 얘기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소송 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인정 절차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진짜 남기춘 잘 기억해 둡시다. 그다음에요. 곽상도 검사도 있어요.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곽상도 검사. 민정수석. 예,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네. 첫 번째 민정수석이에요. 네, 곽상도. 첫 번째 문제. 지금은 뭐 하나? 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있어요. 야, 진짜 훌륭하다. 다시 한번 이름 읽어드릴게요.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곽상도. 여기가 수사팀에 속해 있던 당시 평검사들이에요. 수사검사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수사검사가 지금 민정수석까지 하고 다 나왔으니까 다른 검사들은 다 변호사하고 있겠죠. 그때 이제 수사를 지휘한 주임검사는 누구냐? 총체적으로 지휘한. 주임검사예요. 예. 신상규 검사입니다. 신상규 검사. 이 사람은 검찰 경력은 광주 고검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차관급 아니에요? 그죠? 노 대표님. 고검장이면 차관급이죠. 차관급이죠. 2013년도에 대검찰청 산하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이 사건평정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무죄 사건 난 사건에 검사가 잘못한 거 없는지 밝혀가지고 조처하는 위원회예요. 셀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웃기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콘서트 하는 거죠. 예, 주임검사 개그 신상규 지금 변호사입니다. 부장검사는 누구였냐? 예, 부장검사는 강신욱 검사예요. 이 사람도 유명하죠. 예, 2007년 대선 캠프에 예. 있었죠. 예. 박근혜 대선 캠프. 예, 법률지원 특보단장, 특보도 아니고 특보단장이야. 그리고 이 사람 대법관까지 지냈어요. 이미. 예. 야,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부장검사 강신욱 지금 이제 변호사예요. 그럼 당시 이 부장검사를 지휘한 서울지검장은 누구냐? 예, 전재익이라는 분인데 변호사예요. 지금 특별히 이분은 공직에 출세한 그런 그건 없었고요. 그럼 그 당시 검찰총장은 누구야? 이게 아마 나라를 완전 뒤흔든 사건이었거든요. 검찰총장은 누구냐? 정구영 변호사예요. 지금 변호사예요. 그다음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누구였냐? 맞춰보세요. 유명한 분이죠, 아주. 예. 그 이름도 유명한 김기춘 법무부 장관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요, 박근혜 선거 캠프나 청와대 관계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이 중에. 이 지금 하나, 검사가 10명, 11명이에요. 수사검사부터 하나, 법무부 둘, 장관까지. 4명입니다. 예, 남기춘, 곽상도, 강신욱, 예, 강신욱, 그다음에 김기춘까지. 김기춘까지. 예. 야, 진짜 이게 뭐야? 하여튼 이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줍시다. 소심한 복수예요. 예. 그럼 법원은 어떠냐? 이걸 도대체 이 진실위원회에서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그냥 민간조사위원들이 다 밝혀낸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1심, 2심, 3심 거치는 동안 법원은 뭐 눈 뜨고 재판했냐, 눈 감고 재판했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볼까요? 1심 판사는요, 노원욱 부장판사가 유죄 선고를 했고요. 징역 3년. 배석 판사는 정일성 판사와 이영대 판사예요. 이분들도 대부분 지금 변호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름이라도 기억해 줍시다. 2심 판사는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대화 판사, 이게 합의부예요. 그 다음에 윤석종 판사, 부구욱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판사, 부구욱 판사. 대법원도 상고 기각을 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주심 판사는 누구냐? 예, 박만호 대법관. 네, 대법관 잘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부의 구성원들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이 세 사람인데요. 이미 이분들은 대법관 자리까지 왔으니까 법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까지 다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뭐 더 자리를 했거나 이건 아닌데 윤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장도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 잘 돌아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심 서울지법 부장판사 노원욱, 배석판사 정일성, 이영대. 2심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대화, 윤석종 판사, 부구 판사. 3심 대법원의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그리고 전 헌법재판소장, 그럼 주심 대법관 박만호. 여기가 1심, 2심, 3심에 눈 감고 재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판검사, 경찰 다 아니지만 이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들 민간인도 좀 있지 않나요? 있죠. 노 대표님 누구 기억나세요? 두 분 있었어요. 두 분 있었어요. 김지하 예, 김지하 시인 기억나죠? 그 유명한 그 네. 뭐죠? 죽음의 어둠의 세력.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걷어치워라. 조선일보 기고문. 그렇죠. 첫 문장 기억나세요?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그래하고 그 뭐 시체 선호증을 뭐라 그러죠? 무슨 포비아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네크로포비아. 예, 예,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정말 네크로필리아지. 네크로필리아, 선호증. 포비아가 아니고 선호증, 시체 선호증, 네크로필리아. 그러니까 이 한국의 민주 세력, 이른바 운동권이 네크로필리아, 시체를 좋아하는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조직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물론 김지하 시인이 순수한 뜻에서 이런 고언을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뭐 뭡니까? 순수한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뭐 네.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악마로 만들고 네. 악마를 갖다가 나름대로는 천사로 자기가 갖고 있는 만들었으니까. 뭐 삶의 생명 철학인가 그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죽지 얘기를- 말자, 죽지 말자 그 얘기는 해야죠. 이상한 맥락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깔아준 그 맥락 속에 스스로 들어감으로써 그것과 자기가 원래 주장하고 했던 생명 이런 것과는 아니 굉장히 이게 다른. 지금 이 뭔가면은 강기훈 씨가 이제 유서를 갖다가 이렇게 대필했다는 전제하에서 쓰여진 글이잖아요. 근데 그 전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동권이라는 것이 동료의 자살을 갖다가 유도해서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집단이다. 집단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전제하고 나오는 발상들이라는 아니 근데 거죠. 그게 아마 그게 아니라 그때 이 사람이 썼던 게 1년에 그 분신 자살의 연쇄 사건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이 사건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 했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김지하 시인이 그런 기고문을 쓰고 그다음에 박홍 총장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박홍 총장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검찰들이 영감을 얻어 가지고 예. 만든 사건이 순서로 보면 그래요. 순서로 보면은 제가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예, 박홍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갑자기 해가지고 이번 신부님이잖아요. 예수의 신부님이에요. 지난번에 저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 네, 우리가 서강대 예, 방문했을 때 대통령 모교 방문한 게 아니고 예수회가 세운 학교를 방문한 거라고 우리가 그때 김건수 신부 나오셨을 때 정리를 했는데 예수의 신부인데요. 이 박홍 총장이 그 전에는 그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후원하고 뭐 격려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서강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뭐 그 뒤에는 뭐 대한민국의 공산당이 뭐 2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게 아니 불을 지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보수 언론에서 운동권이 사람 뭐 이 생명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식으로 몰아갈 때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동기가 어땠는지 무관하게 이분들은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 책임감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이 조작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게 이분들이 그 영감을 준 거예요. 이 영감을 주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걸 사법적으로 실행한 게 바로 위에 있는 검찰, 법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 무서워요. 지금 이때를 생각하면 저는 좀 소름이 끼치고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요.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박홍 총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권총 한 자루 들고 나와서 젊은이가 박홍 총장한테 가서 내가 사실 북에서 난파된 간첩인데 너를 죽이러 왔다. 그랬는데 당신의 인격에 감화해가지고 자수하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베를린에서는 안기부 장학생으로 알려진 개예요. 네. 근데 걔가 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잡았는데 간첩이라는데 간첩 활동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 유학생 시절에 자기 조선노동당 당원이라고 뭐 평양도 갔다 오고 입당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북에서 온 사람들이 안기부 장학생. 그런 으로 알려져 아니,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재산 동유럽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국 통일 사업을 위해서 한번 대화 안 해보겠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북에서 보낸 사람이야,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야. 그렇게 알 접근하죠. 수가 없는 거야.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불거짓죄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간첩이 이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다니까. 양식.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 하고 있잖아. 유학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잔디밭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이상한 놈이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반정부지만 맨날 정부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괜히 막 정부 욕하고 막 이래 그러면 왜 이래? 근데 걔가 이제 되게 일을 꾸미는 거지. 그렇죠. 안기부 제2 간첩이라고 동백님 하는. 사건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동백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접근을 하면 이게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찜찜하고 이게 북에서 왔는지 진짜 자연산인지 아니 양식인지. 양식인지 아니 뭐 그것도 북에서 양식된 건지 남쪽에서 양식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지 거기서 했던 얘기를 몽땅 다 믿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 머리가. 박봉 신부는 고전부터 좀 이렇게 변질. 그래가지고 확 가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고요. 이 헌탁한 이 조작 사건의 와중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선 강기훈 씨 본인 이 결코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법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싸워왔고요. 힘든 싸움. 예, 정말 힘든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밖에 함께 힘을 보탠 분들이 있죠. 변호인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표 변호사가 김창국 변호사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첫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신 분이에요. 제대로 되신 그. 예.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누군지 아세요? 헌병철인가? 아니요. 예. 헌병철인가? 아니 현병철은 저기 책 쓰시는 분 아니야? 현병철 인권위원장인가?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인권위원회 일 못하게 하는 게 위원장 임무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김창국 변호사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저지위 위원장이죠. 이 글을 놓으신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재심 권고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7년 넘게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법정에서 한번 뭐 대법원까지 거친 결과니까 이거 뒤집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원래. 아니 원래 1심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밑에서 또 올라와서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대법원의 선고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2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 그냥 그 판결문이 여기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 뭐 재심 권고 결정 요약문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걸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는 싫고 그냥 끌고 해다가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강기훈 씨 본인이 지금 암투병 중이어서 이게 내일 모레 알 수 없는 일인데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오래 끌면서 재판을 했는데. 나온 걸 보면 이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냐는 거예요. 이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애초에 항소를 안 했으면 한번 재심해서 끝난 거예요. 확정이 돼서 무죄로.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이 이 재판을 너무너무 오래 끌은 거예요. 규정보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 유서 대필은 무죄다라는 이제 그 기존 자기들의 판결을 뒤엎는 재심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기가 그렇게 싫었던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번 판결이 더 큰 문제가 뭔가면은 과거에 내려진 거는 잘못된 거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잡으면은 그 순간 반성을 해야죠. 미안하다는 그렇죠. 말은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대법원 이분과 이번에 뭐 이상훈 대법관이 이제 그 주심이었는데 대법원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근데 사과를 안 하는 것으로서 나는 2차 가해를 하는 면까지 있다 사실은 정말 비겁한 집단이에요. 유감 표명조차 안 했어요. 이 대법원이 그 참여정부 때 사실 참여정부 때 보면 친일 행위에 대한
그다음에 예. 뭐 안기부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과거사 조사, 각 분야 과거사 조사를 갖다가 원래는 다 했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과거사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조사해서 하겠다. 딴 데서 손대지 마세요. 그 사법부 독립성에 독립돼 있다고.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내 안 했지. 자신들의 과거사들이 조사를 안 해요. 자신들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그 유신 그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다 이렇게 실형 내렸던 그 과거사에 대해서 요즘에 가끔 재심 판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그저 조봉암 씨 문제라거나 장준환 문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이 하급심에서 예, 하급심에서 판결문에다가 본인이 잘못도 한 건 아닌데 그렇죠. 바로 잡는 차원에서 과거 자기들의 그 사법부 선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개인 차원이잖아.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공식적으로 여기서 해야지. 공식적으로 해야죠. 아니면은 판결문으로 못하면은 대법원 그 대변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 명의로 대법원장 명의로 그렇죠. 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해야지.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 계급이야 뭐야 도대체? 철면피들이 이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었고요. 검찰은 더 안심해요. 항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항소를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검찰이 지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사람을 징역 3년을 살리고 25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 속에 살도록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고 이렇게 자기들이 제대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끝까지 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무죄 판결이 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야? 보안무치한 거지. 예. 후한무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나쁜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이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이거는 다음번에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면 이런 걸 조사해야 이런 걸 돼. 조사해야지. 친일행위도 조사했는데 이거 왜 조사 못해요? 할 수 있지. 되게 뭐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제 그쪽 법무부 생각은 장관 그런 거지.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못된 짓 한 거는 조사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못된 짓 한 건 조사 못해 이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거는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오늘 타임라인의 제목을 아베를 찾아라 이렇게 한 거는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저 이슈 때문에 과거사와 관련한 이슈 때문에 한일 관계가 지금 지극히 나쁘잖아요. 이 원인을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어디서 찾냐면 아베 정부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독도 문제를 계속 영토 문제로 축약시켜 가지고 하고 정신대 그 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걸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실을 부정하고 증거를 없애고 기억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 대통령, 뭐 청와대, 검찰, 대법원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이 재심 결과에 대해서 사설을 뭐라고 했냐? 기사를 뭐라고 했어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 것이다. 조선일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들은 진실을 모르면서 왜 기사를 그따구로 썼어? 자기들이 하는 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베의 태도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아베를 찾아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이름 읽어준 사람들이 다 아베 아니에요? 예. 그 이름을 한 번씩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죠. 왜냐하면은 그 속담이 있어요. 그 영어 속담이 Forgive your enemy, but remember the name of that bastard. 그래서 네 원수를 용서하라. 하지만 그 새끼 이름은 꼭 기억해둬라. 그런 훌륭한 외국 기관, 영어 기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 이름을 좀 그게 저 기억을 이스라엘 해둘 수 있어. 통곡의 새겨져 있는 Forgive but don't forget. Don't forget인데 그걸 좀 약간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런 게 통용되면 그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게 통용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표를 선거에 나와서 많이 받고 이러면 모든 게 다 정당한 거야? 우리나라는 아베의 나라죠. 아베 정권이 지금 내후년까지는 다스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이거 물론 개인적인 억울함으로 끝나는 부분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의에 대한 느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정의감이 자리 뭐가 정의냐라는 거죠. 예. 그럼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종전 70주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최근 독일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다시? 종전 70년 맞아가지고 이 독일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진실은 본인이 가장 잘할 것이다 이런 기사 내는 그 신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왜 일본은 아베는 메르켈을 안 배우냐 왜 독일을 일본을 안 배우냐 이렇게 맨날 야단치잖아요.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600만이 죽었는지 그거는 죽은 자들만이 알 것이다. 뭐 이따위 그렇지. 논설을 지금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예. 정말 600만 원인지는 유대인만이 알 것이다. 죽은 본인들만 알 것이다. 뭐 이따 얘기죠.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이 사건 재심 무죄 결정이 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절망감을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책을 쓰든지 특히 이제 사법부 폭력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거 쓰잖아요. 그 반민족 행위자들 기록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법 폭력에 대해서도 문서적 기록들을 남기고 그 역사적 책임들을 좀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18 조사해야 돼. 예. 5.18도 그렇잖아요. 다시 조사해야 되고. 지금 예. 그 광주 그 금남로인가요? 그 5.18 기록관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거기 지금 이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잘 만들어 놨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최근에 신문에 그 주남 저수지가 화순 가는 길목에 마이크로버스에 총 쏴가지고 18명 타고 있었는데 17을 다 죽이고 홍아무개 씨 혼자 여자분 살아남아서 그때 고등학생 그 증언을 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걸 아니에요. 근데 끌고 갔는데 부대장이 왜 데려왔냐고 야단치니까 리에카에 싣고 가서 죽여서 안매장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매장을 한 자가 누군지 이름도 다 안 돼요. 근데 처벌을 못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새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일본과 진짜 비슷하구나.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렇게 종전 70주년 맞아가지고 계속 사죄하고 배상하는 저 독일의 저 태도는 어디서 온 거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 베트남전에서 이거 학살 만행에 그럼요. 대해서도 시인하지 않고 예. 관계자들이 그 한국에 초청받아 오는 것도 막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일본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베보다 뭐가 낫냐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베 일본보다. 이러면 또 자학적 역사관이라고 또 난리법석 칠 거야, 이 말 들으면. 자학할게요. 학교로 전화도 와요. 저는 컬럼 한 번 썼더니 저 참전 용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아니, 얘기나 하자 그러면 다행이지. 그거는 점잖은 거지.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아베의 일본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 난 사실 이 대목에서 독일 얘기를 좀만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도 원래 이랬어요. 독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독일도 68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이런 식이었어. 그러나 결정적인 게 1960년대 초에 이스라엘 그 정보부에서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압송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한나 아렌트가 거기 재판을 방청해서 악의 평범함. 이스라엘의 아이히만 그 책을 쓰고 거기서 악의 평범함이라는 개념으로 그 책임이 독일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식의 얘기를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68혁명 때 이 전쟁 범죄 처리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40 넘은 사람은 다 이제 나쁜 놈 취급하고 막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우리 조선일보 같은 이 신문에 불 지르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불 지르자고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또 거두절미하고 그 신문에서 또 자기네 신문사 불 지르자고 선동했다고 얘기할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9년도에 대연정으로 그 신동방 정책을 폈던 누구예요?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무명봉사 묘에 가서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무릎 꿇고. 예. 그리고 바이체크 대통령이 1980년대 들어와서 종전 기념일을 종전일이 아니고 해방일로 선포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진 날을 해방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좀 시끄러웠다고요. 이런 것들이 쭉 축적되면서 독일이 오늘날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 그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90% 이상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독일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을 타박하면서 너는 왜 독일을 안 배우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부터 독일을 배워야지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안 배우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쳤다고 우리 말을 듣겠냐고요. 난 그렇게 너무 흥분했나. 예,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이 타임라인 이걸로 마칠 텐데요. 뭐 아베를 찾아라에 대해서 뭐 못하셨다 하신 말씀 한 말씀씩 하시죠. 예, 일단 뭐 그 새끼들 이름을 좀 기억해 두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읽어드릴까요? 예, 읽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먼저 노 대표님 말씀하시고 이제 타임라인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제일 찾기 싫은 사람이 아베 같은 사람이죠. 예. 좀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 싫은데 찾기가 쉬워 너무. 예. 근데 도처에 아베가 있는 건 또한 사실이고요. 예. 저는 그 명단 읽기 전에 사실은 이 명단이 완성되려면은 직접 당시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 검찰 책임자, 검찰 측의 책임자들과 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는 재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재심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현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의 검찰총장과 역시 재판 결과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예, 이제 현직 대법원 판사들과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름은 뉴스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옛날 것만 읽어드릴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수사검사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곽상도, 주임검사 신상규, 부장검사 강신욱, 서울지검장 전재기, 검찰총장 정구영, 법무부 장관 김기춘, 서울지법 부장판사 노원욱, 배석판사 정일성, 이영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부구욱, 대법원 대법관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이들 피고인들은 국민법정에서 유죄임을 선고한다. 유죄까지 아니라도 정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연민의 반성까지 아니더라도 이 25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서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이 사람 짓밟힌 사회적 정의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라도 있다면 사과라도 해야 돼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납니다. 다 같이 화낼 일은 화내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오늘 5월 18일입니다. 녹음하는 날인데요. 여러 개의 질문 중에 5.18 관련된 또 질문도 있네요. 두 개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사연캐스터 임은성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네이버 정치 카페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전 대표님. 오늘은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의당 대표단은 5.18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국가보훈처 주도로 5.18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행사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는 날입니다. 5월 18일. 사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해마다 5월이 다가오면 또 5월이 되면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이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5.18이 국가기념일이 된 이후로 이 기념식 때마다 당연히 기념곡으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각종 정부 기념일 때 보면은 기념곡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념곡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들이 재창이 되어 왔는데요. 이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따지면 2009년이죠.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첫 해인 2008년에는 뭣도 모르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2009년 5월 18일부터는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가지고 이물리한 행정국을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항의가 빗발치니까 재창이 아닌 합창의 형태로다가 공연하는 형태로다가 이 노래를 갖다가 소화해 버렸습니다. 그럼 첫 해에 했다가 엄청 열받은 거지. 돌아가가지고 뭐냐 이거 막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이 노래 불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노 대표님이 첫 해 그때 그 광주에서 막 주먹 쥐고 막 큰 소리를 불러서 그거는 박근혜. 박 대통령이 그걸 예. 모르고 이렇게 태극기 꺼내서 같이 흔들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후고. 아, 그 후예요? 그건 좀 후입니다만은 이명박 이제 시절에.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됐구나. 그때부터 문제가 됐고 그때 이 보훈처가 나서서 이렇게 이 노래를 갖다가 못 부르게 하기 시작을 난 했는데.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런 줄 알았다. 이명박 정부 원래 때부터. 아예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네. 그 아예 공식 식순에서 제외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고 행사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럼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 제대로 안 하고 합창 공연하듯이 노래 하나 불러줄 테니까 듣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우리가 참석자들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고 그렇죠. 합창단이나 나와가지고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제 이 앞장선 거는 사실은 보훈처입니다만 저는 범인은 보훈처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일단 보훈처가 내세우는 논리가 한번 들어볼 만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그 콘서트도 요새 재미없다 그러던데 이런 거 들으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면은 이 노래가 주로 운동권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운동권 행사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니까 이런 노래를 갖다가 정부 행사에서 부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면은 이게 무슨 그 황석영 그다음에 북한의 그 리춘구 씨가 공동 집필한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대본이 있어서 그 대본에 바탕으로 한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북한에서 밥 먹는 거 나오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지. 그게 배경음악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걸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너희들 밥도 먹지 마 이제. 예. 이북에서 혹시 애국가를 영화 만드는데 배경으로 써버리면 앞으로 애국가 못 부르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와, 그런 논리인 거죠. 그게 바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뭔가면 더 이제 이거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인데 정부 기념식에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를 재창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에는 3.1절 노래. 광복절에는 광복절 광복절 노래. 제헌절은 제헌절 노래. 근데 그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노래들은 다 기념일을 먼저 만들고 노래를 주문 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에 그 노래 그 기념일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기념일인 이 5.18도 그래서 자기들이 주문 제작하겠다는 거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애국가는 뭐냐 이게요. 애국가에 대한민국 안 들어가 있잖아. 명칭에. 애국가는 사실 대한민국 생기기 전에 전부터 생겼지. 있었던 노래 중에 많이 불리우던 노래를 택해가지고 그 애국가로 삼은 거잖아요. 사실 이물면 행주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색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왜 노래 제목에 그 5.18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훈처라는 데가 뭐 힘이 강한 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보훈처장은 되게 힘센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지금 군 출신에다가 이명박 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아직까지 임명하고 있는데 유임되고 있는데 제가 또 그 전에 법사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그렇게 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좀 이제 군 장성 출신 중에서 이렇게 좀 떡고물 좀 나눠줘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1, 2년씩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이렇게 작지만 영화를 좀 누리다가 이렇게 퇴임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전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보훈처장 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군 출신 그냥 취업 대책으로 하나? 뜨끔하죠. 독립운동가 출신 하면 또 독립운동 방해 탄압했던 사람 잡아낼까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장수하고 있어요. 저는 장수하고 있는 배경에 바로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되던 그 선거 대통령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예비군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또 제한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세력들 뭐 이른바 종북 세력들이 집권하면 안 된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갖다가 홍보물을 갖다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서 돌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재작년에 5.18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가 2013년도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노래를 갖다가 합창곡으로다가 부르길래 저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재창하듯이 저 팔뚝질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다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 예. 옆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쥐어주니까 광주시장이 태극기였어요. 예, 태극기를 막 흔들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김무성 그 당시 의원이랑 다 와가지고 뒤에서 다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예. 끝나고 가면서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 이걸 왜 논란을 일으키냐 대통령까지도 일어서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 인정하고 불러야지. 그때 김무성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무원 한 명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이 보훈처장을 가리킨 건데 사실은 공무원 한 명이 고집표가 될 일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기념일로 정한 뒤에 이제 이 노래를 갖다가 기념곡으로 하자라는 국회의원 거의 전원의 특별 결의안이 채택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수가 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묵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일개 공무원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여당 대표도 재창하겠다라고 하는 판인데. 제가 이제 이 노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대목만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이게 황현산 선생이라고 아시죠? 예, 바비 선생이다. 네네, 바미 선생이다 이렇게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물류한 행정곡에 관련된 이제 글을 하나 작년에 쓰셨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인데 제가 읽어보면요. 한국에서도 이물류한 행진곡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많이 불린 노래지만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과 깊이 연결된 노래이기도 하지만 운동권에서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의 일부가 개표에 부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무렵 대구에서 강연을 하고 올라오던 길에 고속버스 터미널, 그게 대구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시위자들을 만났다. 그들이 주먹을 움켜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그들은 이 노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의에 줄인 자들이여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지금 외국으로 좀 다 나가가지고 번안돼서 불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뭐 베트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그 운동권 있는 데는 다 있어. 다 운동권인다는 그 가사도 다 달라요. 중국 버전을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뭐 네 권리를 위해 싸워야지만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중국 지금 국가로 돼 있는 노래도 중국이 이게 건국한 뒤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그 항일 투쟁 시절에 항일 전쟁 시절에 그 항일 의용군가 행진곡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국가로 채택한 프랑스 거고. 국가 라마르세이에서도 그거 내전 기간에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도 사실은 거의 국가 수준의 노래가 될 수 있는 노래죠. 원래 그런 게 국가가 되어야 되는 아니 프랑스 거죠. 국가 라마르세이에서는 가사가 막 피가 뚝뚝 흘러. 살벌하게 짝이었죠. 죽여라 뭐 그렇게 잘라라 막 이런 알롱정 퐁 들라빠. 끔찍해. 저는 이 노래는 노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은 어찌 보면은 5.18이 아까 우리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모두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18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여전히 5.18에 저항하고 있는 자신이 정부군, 계엄군으로 생각하고 5.18의 어떤 그 시민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4%가 폭도의 행위다라고 보고 1.2%는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10% 정도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 20%의 인식이 이 정권의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정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반쯤은 인정해 준다고 우리가 너무 반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서 태극기만 흔들고 노래는 안 부르는 거야. 반은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10%밖에 인정 안 한다 이러면 그건 부당하게 정부를 핍박하는 거라고. 이들이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지. 좋은 세상을 당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그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대전 유성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무려 3만 드럼이 넘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은 주민 밀집 지역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지요? 게다가 원자력연구원에는 영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데 2011년에 이 원자로에서는 백색 경보가 울리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언제나처럼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도 그저 괜찮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취지 아래 주민조례 제정 청구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전 시민의 안전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전 유성의 방사성 폐기물 진짜예요? 이게 사실 진짜입니다. 저는 뭐 그전에도 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대전이 이 방사능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사실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들이 현재 보도에 따르면 약 3만 397 드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예요. 근데 이게 보관 상태가 이제 임시 보관이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더 큰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무슨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요. 발전소에서 직접 나오는 것들은 고준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경주 방패장이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를 처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에 직접 보관을 내부에 하고 있는 보관을 거죠. 하고 있죠.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뭔가면 발전소가 아닌 원자로 그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옮기거나 뭐 이렇게 다룰 때 썼던 이제 그 옷, 그다음에 장갑, 중저준위 폐기물. 예, 이 폐기물인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2011년도에 이 대전에 있는 그 하나로 원자로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이제 연구용 원자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지금 대전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데 여기가 하나로 그 원자로가 부르는 건데 여기서 2011년 2월 달에 작업 중에 이제 그 백색 비상이 발동이 됐어요. 이게 뭐 이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실리콘 덩어리를 담은 알루미늄 통이 이제 수조 위로 떠오르는 사고가 나면서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이제 백색 비상이 이렇게 발동이 돼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놀랐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떠올랐던 게 뭔가면은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국내 이제 핵발전소와 이제 관련 시설들의 이제 내진 성능, 그러니까 지진에 견디는 성능 평가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 하나로 원자로가 이 그 평가를 갖다가 내진 성능이나 안정성 평가를 갖다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왜 늦게 했는가는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2014년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하나로 원자로의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 평가를 한 내용을 보니까 내진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자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설계 기준 자체도 사실은 좀 부실한데 그 대학병원에 흔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시설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진에. 그런데 적용하는 내진 기준보다도 낮은 기준 6.5 리터 규모 6.5의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 원자로를 갖다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가동을 해왔던 것이 최근에 지난 겨울에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드러나가지고 사실은 이 하나로 원자로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 이후에. 중단이 됐는데 이제 주민들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큰 거죠. 이게 뭐 사실 뭐 지진이 뭐
언제 날지 모르는데 사실. 언제 날죠? 그리고 요즘에 히말라야에서 난 거 보면은 뭐, 네, 지금 뭐 일본에서도 8도 나오고 뭐 8.5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거 우리나라에 나면 뭐 우리는 거의 국가가 거의 망할 수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후쿠시마 그 원전 같은 경우 사고의 교훈은 뭔가면은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8.5까지는 견디게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본 이런 건데 거죠. 사실은 9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센 게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혹은 30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만든 기준이라는 것도 더 센 사고가 일어나면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게 후쿠시마 사고의 어떤 그 교훈인데 여기는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그걸 그것도 지키지 그것도 안 지킨 못했던 거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동이 중단된 건데 문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 내진 강도를 갖다 보강을 하겠다 해가지고 보강해서 올해 안으로 다시 가동시키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 대전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이 질문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이미 이제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원자력 안전위원회 시민들 차원에서 그런 걸 이제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제 감시기구를 일부에서는 이제 뭐 폐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게 또 관련되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일자리를 가진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 안전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갖다가 만들자. 고 해서 이 감시기구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최종적인 답은 아니지만은 이 뭐 질문하신 분도 지금 서명을 이미 7,000명 정도 받고 있고 또 이 서명 받는데 이제 해당 대전 지역 정의당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제정 운동 등을 통해서 좀 이 시민들이 왜 감시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까지 정부가 보면은 제대로 했으면은 이 시민들이 나설 이유도 없죠. 근데 오히려 정부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안전과 미달되는 어떤 그런 지금 조건 이런 것들도 감추기 바빴고 뒤늦게 조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시민들의 감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속에서 시민들도 이제 제대로 되고 있다. 우리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시기구를 갖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서 감시하면서 이것이 감시 제대로 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아예 폐로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이후의 어떤 보완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또 투명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전시나 정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책을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냥 놔둔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노원구에서도 갑자기 아스팔트에서 뭐 이렇게 중저준위 방사능이 이제 있는 게 발견돼 가지고 그거 다 지금 다 수거해 가지고 그 폐기장 지금 곧 이제 건설하게 될 경주 쪽으로 보냈거든요. 두 번째 질문. 사실 이건 뭐 불안해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해서 감시하고 이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노력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대전 지역 정의당이 이 일에 또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